안녕하세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여러분의 언니이자 누나인 황근 언니입니다. 오늘 저녁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한다고 발표가 났어요. 이제 3월 16일 저녁에 발표가 난 거고요. 보통 금리를 0.25% 단위로 올리고 내리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단위가 0.25%인데요. 그거를 0.5%를 이제 한꺼번에 내렸다는 말은 이제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를 한꺼번에 내렸다는 거고요. 사실 파격적인 결정입니다. 그 3월 16일 오전에 미 연준이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다는 소식이 먼저 있었죠.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유행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거고요. 결정도 빠르고 행동도 지금 굉장히 빠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뉴스를 이제 심각하게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7살짜리 아들이 와서 저한테 엄마 뭘 보고 있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기준금리가 내렸다는 기사를 보고 있어 라고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묻는 거죠. 엄마, 근데 기준금리가 뭐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질문들 많이 하죠. 그러면 이제 숨먹하는 심정인데요. 저도 처음에 되게 당황했어요. 동공이 막 흔들리고 딴 데 보고 있다가 한참을 생각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간략하게 말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돈의 가격이 내린 거야. 돈의 가격이 내려간 거야.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또 아이가 묻는 거예요. 돈의 가격이 내렸다는 말이 무슨 뜻이야? 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에게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을 시켜줘야 될지 이제 아이가 질문을 했으니까 저는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아이한테 설명을 못 해주고 아이를 재웠어요. 그리고 이제 식탁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참을 생각을 했는데 뭔가 해주고 싶은 말들은 머릿속에 맴맴 도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빨리 정리를 해서 나중에 조금 아이가 컸을 때 이 영상을 보고 엄마의 설명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찍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산다며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에 돈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제 금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금리를 알아야 경기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이고요. 다시 말해서 금리를 내리겠다는 말은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 이제 경기를 띄우겠다는 의미가 축약되어 있고요. 금리를 올리겠다는 말은 경기가 좋아서 이제 금리를 올려도 된다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재테크를 할 때도 금리가 중요한데요. 재테크를 할 때는 자산 가격과 금리가 어느 정도 연동해서 움직이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기본적인 감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저 포함한 우리는 금리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누군가가 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은 설명하지 못하는 건 왜일까요? 그건 실생활에서 쓰이는 금리와 지금 뉴스 기사에서 나오는 금리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금리는 대출금리, 적금금리와 같은 금리고요. 뉴스 기사에서 자주 나오는 금리는 정책금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럼 정책금리는 뭘까요? 정책금리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소속기관인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금리를 정책금리라고 해요. 여기에서 중앙은행이란 단어가 나왔는데요.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죠. 그럼 한국은행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한국은행이 개인들한테 적금을 팔고 대출을 해주나요? 아니면 신용카드를 판매하고 아니면 펀드도 판매를 하나요? 아니죠. 한국은행은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은 한마디로 은행을 위한 은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은행의 주 기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은행의 주 기능은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은행을 위한 은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한국은행은 은행에게 대출을 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은행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은행들아,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싸게 대출을 해줄 거니까 너희들 빨리 대출해가. 이렇게 하는 게 금리를 내린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금리를 내린다는 의미고요.
그럼 은행들은 그 돈을 빌려가지고 다시 개인들이랑 기업에게 말하는 거죠. 야, 땡땡 기업, 내가 돈 싸게 빌려줄게. 돈 빌려가가지고 공장도 짓고 직원들도 채용해. 이렇게 기업들에게는 말하는 거고요. 자, 개인들에게는 야, 김아무개 씨, 내가 돈 빌려줄게요. 이 돈 빌려가가지고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요. 그리고 자동차 사서 돌아다니면서 밥도 많이 먹고 물건도 많이 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중은행이 하나만 있는 곳이 아니죠. 시중은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시중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돈의 유통량이 급격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각 시중은행의 금리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경제 전반적으로 돈이 막 뿌려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이런 모습을 저는 상상을 해요. 이제 수도꼭지를 틀어가지고 물을 흘려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 물이 돈이거든요. 그 돈이 흘려나와서 경제 전반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의미는 쉽게 말해서 수도꼭지에 물을 잠그는 것과 같은 효과인 거죠. 자, 그러면 돈이 흘러서 어디로 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과서적인 얘기 그리고 원론적인 얘기부터 먼저 드리려고 해요. 자, 기업이 돈이 생기면 뭐부터 할까요? 기업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장을 짓고 직원들을 더 많이 고용해서 물건을 많이 만들고 똑똑한 직원들을 시켜서 마케팅을 하는 방법들을 짜오라고 하고 그 마케팅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물건을 많이 팔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팔고 그걸 해외에서 내다도 팔고 그래서 내수도 커지고 수출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회사는 열일하는 거고 이제 돈을 많이 벌어 드리겠죠. 그걸 보고 이제 투자자들은 막 투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주가도 오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이 돈이 생기면 뭘 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걸 할까요? 네, 답이 나오죠. 집부터 사실 겁니다. 집을 사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나는 차를 사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나는 명품백을 사겠다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실물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물가도 오르겠죠. 다시 말해서 금리를 내리면 주가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요. 물가도 오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금리를 올리면은 주가, 부동산, 물가도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한국도 금리를 내리면 이런 원론적인 일들이 벌어질까요? 한번 살펴보죠. 이제 첫 번째 주식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폭락하고 있어요.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거는 해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뭔가 불안한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검증되고 힘든 쪽에 있고 싶어 하죠. 약한 아이 쪽에는 있고 싶지 않아 해요. 즉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 같은 안전한 나라의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지고 그런 달러로 가지고 있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투자된 돈을 회수해가지고 달러로 바꿔서 가져가요. 그런 반증으로 달러 가격인 환율은 오르고 있죠. 환율 이야기는 일단은 좀 다음 시간에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있어서 환율 얘기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해요. 기업들은 대출을 받아 더 투자를 할까요? IMF 시절을 거치면서 공격적으로 공장을 짓고 투자를 했다가 대우 같은 큰 재벌도 망하는 걸 봤어요. 기업은 투자에 또 신중한 자세를 가지고 있고요. 직원을 채용하지 않아요. 이제 현대는 공급 과잉의 시대라고 해요.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물건들은 종류도 많고 성능도 너무 다양해요. 그런데 정작 그거를 소비해줄 개인은 없고 또 소비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게 되고요. 이게 결국 악순환의 고리처럼 만들어져 있는 거죠. 특히 한국처럼 인구가 줄고 소비해줄 사람이 없어서 내수 시장이 크지 않는 나라는 수출을 해야 하는데 수출을 하는 것도 요즘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해서 주가가 형성되다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금리를 내렸다고 해서 주가는 오를 거라고 단정지어 말하기에는 조금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은 어떨까요? 자, 외환위기 이후로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왔어요. 그런데 기업은 투자를 늘리지 않고 개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샀어요.
그래도 작년 말에 가계 부채발 한국 경제 위기설까지도 있었죠. 원론적인 일들이 작년 말까지는 일어났어요. 금리가 내려가니까 부동산 가격은 올랐습니다. 진짜 부동산 가격이 작년 말까지 정말 많이 올랐죠. 하지만 이번 금리 인하로 생성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갈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왜냐면 정부에서 정말 강력하게 대출을 규제하고 있거든요. 진짜 부동산 너희들 사기만 해봐. 대출 받아서 사기만 해봐. 이제 예의주시하고 으르렁대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이렇게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갈지는 저는 조금 네. 세 번째, 물가는 오를까요? 물가는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유가가 지금 내리고 있어요. 왜냐면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 즉 증산국이라고 부르는데요. 증산국들이 지금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죽도록 치고받고 싸우면서 가격 경쟁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한 놈이 손들 때까지 싸우고 있어요. 이거를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미국도 세일가스라고 해서 석유를 대신할 수 있는 가스가 나는데요. 지금 증산국들은 미국의 세일가스 회사들을 도산시키려는 목적으로 유가를 증산, 그러니까 유가를 많이 생산해서 유가 가격을 내리겠다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유가가 굉장히 낮은 상태니까 물가가 오를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디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가 아주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디플레이션이 무서운 건요. 물건이 가격, 그러니까 현물들의 가격이 내릴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해서 그러면 물건 앞으로 내릴 거니까 나중에 사야지 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를 하지 않아요. 그 대신 이제 현금만, 그러니까 돈만 들고 있으려고 하는 건데요. 근데 정작 이제 돈 가격은 어떤가요? 예, 금리를 내리면서 돈의 가치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물의 가치도 없고 돈의 가치도 없는 거죠.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도 모르겠다, 부동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물가도 모르겠다. 세 개 다 예측을 하기 조금 힘든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기인데요. 사실 제일 무서운 게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고 암만 물건을 만들어도 팔 곳이 없어요. 미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전 세계 소비처인 미국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소비 안 해. 우리도 팔 거야. 계속 우리가 소비를 했으니까 적자만 쌓여서 나는 싫어. 트럼프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수출하지 말고 소비 좀 해 하면서 한국과 중국에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은 굉장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코로나는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야 할 것 같아요. 백신이 나와야 확산세가 진정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지금의 공포감들도 사그라들겠죠.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는 말이 있죠. 미국의 증시가 오늘 저녁에 폭락하는 걸 보면서 정말 불안감이 전 세계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백신 상용화 소식과 함께 이 불안감들도 함께 사라지기를 바라는 밤입니다. 여기까지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